때는 1990년 9월 29일 서울. 목사님이 한 분 계셔. 이름은 박상규. 일을 마치고 막 나가는 중인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야. 근데 선배 표정이 뭔가 어두워. 박 목사, 부탁이 하나 있는데 사람 한 명을 좀 믿을 만한 곳에 숨겨줄 수 있겠어? 숨겨? 미안하다. 나 아무리 찾아봐도 너밖에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자, 약속 날짜는 10월 4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야.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건물이야. 차를 대놓고 건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해. 왔어. 한 남자가 내리는데 딱 봐도 젊은 사람이야. 머리는 파마 머리를 했어. 평상 목차림에 가방 하나 이렇게 쥐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태워주고 난 앞에 갔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얼굴이 너무 순진하게 생겼다. 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줄게. 아이고. 이름은 윤석양. 나이는 24. 이 순해 보이는 청년의 정체는 지명수배자야. 지명수배자? 무엇 때문에 지명수배가 됐을까? 뭐 훔쳤나? 살인? 정답은 탈영. 탈영? 탈영. 군대 탈영? 그렇지.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탈영을 했어. 지금 2등병이야.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때는 1987년. 신촌에 있는 독수리 다방이야. 독수리다 봐. 응. 자,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석양 씨가 신문을 보고 있어.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테이블 위에 볼펜을 쓱 흘려. 신문을 보고 있던 석양 씨가 슥 고개를 들었어. 두 사람 눈이 딱 마주쳤어. 반갑습니다.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규입니다. 최종규라고? 최종규. 윤석양 씨라며. 그렇지. 최종규는 가명이야. 그럼 김정수라는 이름은? 가짜인가요? 역시 가짜야. 뭐지? 다 가짜 이름이야? 자, 진짜 이름은 조재은. 조재은? 응. 이 두 사람은 학생 운동을 하는 대학생이었어. 자, 아까 이때가 몇 년도라 그랬지? 87년. 87년. 민주화를 향한 열기가 절정이던 시기야. 그만큼 이 대학생들에 대한 단속도 엄청나게 심했을 때야. 학교에 뭐 사복경찰이 있는 건 기본이고, 학교 앞에 보면 복사집 알아? 응. 거기에도 위장 취업한 경찰이 있을 정도였어. 왜 그런 복사집에 위장 취업을 했느냐? 불온 선전물이 있나 감시하려고.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감시가 심하니까 은밀하게 만날 수밖에 없어. 이름도 본명 그대로 안 쓰고 가명을 썼지. 왜겠어? 혹시 한 사람이 잡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모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명을 썼죠. 잘못하면 이 조직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왔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가는 거야.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그것. 군대. 자, 그렇게 1990년 5월에 입대를 해서 강원도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 너무 추워. 너무 춥지, 너무 춥지. 하루는
열심히 도로 보수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찝차 한 대가 쫙 오는 거야. 끼익 차가 멈추고 누군가 내려. 소령이야. 자네가 윤석영인가?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툭! 차 문을 열어주는 거야. 타래. 어떻게 얼떨결에 탔지. 그렇게 도착한 곳은 서빙고 분실이야. 정식 명칭은 보안사 대공처 6과.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 못 들어본 것 같아. 간첩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야. 빙고 호텔이라고도 불려. 호텔? 오, 왜 호텔일까? 혹시 방방마다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 건물 안에 VIP실이 있는데 특히 강도 높은 고문이 필요할 때 그 VIP실로 데려갔대. 너가 만약에 이 조사실에 있다고 생각해봐. 짐작도 안 가. 반항할 의지를 다 상실할 것 같아요. 윤희병도 직감을 했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사관 하나가 막 뛰어들어. 떴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출발해. 윤희병도 정신없이 이끌려서 차에 탔어. 그리고 또 붕. 도착한 곳은 홍대 앞 커피숍. 윤희병을 카페 2층에 앉혔어.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해. 여기서 보고 있다가 박철민이 보이면 가리키기만 하면 돼. 한참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어. 선배 박철민이야. 너 지금 봤지? 누구야? 야, 저기 파란 셔츠야? 아니면 저기 검은 모자야? 똑바로 얘기해. 너 마지막 기회야. 윤희병은 서서히 손을 들어 올렸어. 그리고 선배를 가리켰어. 어떡해. 그 순간 수사관들이 우르르 선배를 향해 뛰어갔지. 윤희병은 완전 넋이 나갔어. 나를 잡아먹었을 것 같아.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살고 싶고 그럼 그런 좀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맞아. 다음 날 수사관들이 이 윤이병을 다시 불러. 그리고 책상 위에 종이를 쫙 펼쳐놔. 학생들 사진이 붙은 학적부야. 고르라고 또? 이 사진들 보이지? 여기서 네가 아는 얼굴 하나씩 짚어봐. 대답을 안 하니까 사진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집요하게 물어. 얘 알지 너? 똑바로 말해. 야, 얘 얼굴 자세히 봐! 그만 좀 해라. 윤희병, 어떻게 했겠니? 윤희병은 그냥 아는 대로 다 굴었어. 그래, 이해가 가, 그것도. 이미 다 내려놓은 거지. 자포자기 상태야. 그리고 얼마 뒤 대대적인 뉴스 보도가 있었어. 반국가 단체를 결성한 불순한 대학 조직 일망타진. 총 48명이 검거됐는데 그중 군인이 10명. 보안사 분위기는 어땠을까? 난리가 났지. 약간 기세 등등 했겠지. 굉장히 축제였겠죠. 완전 축제 분위기야. 완전 줄줄이 다 알고. 그렇지. 줄줄이 다 잡아 넣었으니까. 수사관들은 다 승진까지 했대.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 분석반에 근무하는 요원이 일이 좀 밀렸다고 도와달래. 번호대로 자료를 정리하기만 하면 된대. 알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라? 낯익은 이름들이 있어. 김영삼 221번. 김대중 283번. 노무현 295번. 무슨 번호지? 이 번호는 뭐야? 하는 순간 오, 윤희병. 아유, 이제부터 내가 할게. 황급히 자료를 뺐더니 그대로 열쇠로 잠가버려. 뭘 것 같아? 요주의 인물 관리 번호 같은 건가요? 그렇지. 윤희병은 속으로 외쳤대. 드디어 찾았다. 가지고 나오려고 했구나. 역으로 빼돌려야겠다. 그렇지. 사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보안사의 비밀을 알아내서 내가 세상에 알리겠다. 와, 왜냐? 친구들 생각에 너무 괴로웠거든. 이렇게라도 해야 친구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날 저녁 청소하는 척 살금살금 분석반 사무실에 들어갔어. 미리 받은 열쇠를 꺼내서 캐비넷을 열었어. 야, 세상에. 작은 카드들이 쫙 꽂혀 있는데 카드마다 사람 이름 그리고 일련 번호가 쫙 써 있어. 번호가 몇 번까지 있었는 줄 알아? 아까 뭐 280번까지 나왔으니까 한 600번까지? 1000번? 무려 1303번. 그 자료가 다 있는 거야. 1303명의 신상 기록 카드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주요 인물? 그 시절을 반대하는 사람들? 요주 인물? 정치인들. 그치. 1차적으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들 그리고 뭐 언론인, 변호사, 교수, 종교인 심지어 학생들까지 있었대. 학생들. 아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네가 만약에 윤희병이면 이거 어떻게 알릴래? 이걸 들고 응. 신문사 사무실에 던져놓고 도망가야죠. 근데 지금 윤희병의 신분이 군인인데 신문사에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몰래. 모르겠다 진짜. 너무 적진이다. 방법이 없잖아. 어. 윤희병의 선택은 탈영이었어. 탈영 4일째야. 한결의 신문사 사무실이야. 김종구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들어서는데 당시 이제 이인우 기자라고 제 후배가 있습니다. 이인우 기자가 조용히 선배 긴히 상의할 일이 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후배 기자가 한쪽 구석으로 막 끌고 가.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한 이병 군인이 탈영을 했다. 탈영을 해가지고 알고 있던 어떤 그 대학 관련 선배한테 부탁을 했고, 그것이 이인우 씨를 통해서 연락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친 거죠. 그래서 이인우 씨하고 이제 윤서양 씨하고 몰래 좀 접선을 한 거죠. 돌고 돌아서 김 기자와 윤희병이 만나게 된 거야. 갖고 나온 자료를 딱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사건이다. 시대를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겠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다. 기자로서 느낌이 딱 온 거지. 단독으로 그냥 어디에 만나서 그 인터뷰를 하고 쓸 수도 있지만은 군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언론도 동참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가 왔더니
마늘 24. 네. 간단하게 빨리. 양심선언. 진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계장이요. 네. 그쪽 그래서 7월 3일 날 나온 대로 3사단에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윤희병이 입을 열어. 보안사가 동향파악 대상자를 분류해 주요 활동을 감시해왔으며 매달 동향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갖고 나온 자료도 전부 공개했어. 자,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 이걸 한번 봐봐. 평민당의 문동환 의원 자료야. 출입금이 비상구. 유치원 정문과 함께 사용하면 비상구 없어. 예상은 신청. 김대중 가. 내부 구조도 파악 불가능. 와.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의 도면까지 다 그려놓은 사람도 있었대. 의도가 약간. 지난 89년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923명을 사찰한 일명 청명계획의 문서철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계엄 시 검거할 목적으로 작성해둔 민간인 사찰 기록입니다. A. 계엄 목표 달성 결정적 장애자. 계엄 시책 수행 장애자.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대상자. 무서워. 뭔가 살벌하지. 지금 정권에 반대하면 싹 차단. 그냥 뭐 A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나누면 F까지 나누겠어. 다음 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 신문 방송할 거 없이 윤희병의 양심 선언으로 도배가 됐어. 야, 이게 말이 되냐. 분노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 양심선언 3일 만에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보안사령관도 경질됐어. 자,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대통령으로 향했어. 자, 대통령이 과연 이걸 몰랐느냐. 책임져라. 자, 결국 8일 만에 노태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어.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물타기. 물타기. 대통령이 같은 선언에 따라 정부는 모든 외군 요원을 무장 근무해서 강력범 금고의 만전을 기하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TV를 틀었다 하면 조폭 검거 소식이 가득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그렇게 잊혀져 갔어. 덮였어. 자, 석양 씨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제작진분들이 직접 만나 뵀는데 일단 방송에 나오는 건 정중히 거절하셨어. 그날의 양심선언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청년이 살기 위해 했던 선택일 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 삶엔 무수하게 잡다하고 복잡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습니다. 그렇대도 그 안에는 더 옳은 길과 덜 옳은 길이 혹은 더 나쁜 길과 덜 나쁜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공력이나 고문을 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 종착역은 죽음이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 내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시킨 권력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를 원망하면은 안 되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 8월 23일 인천. 25살 광순 씨는 10개월 된 우리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탔어. 이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끽!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남성들이 막 우르르르 들러와. 군인 하나가 운전사 머리에 총을 댔어. 청와대로 가. 다른 길로 세면 재미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간첩? 설마 무장공비가 들어왔나? 승객들은 완전 멘붕이지. 그렇게 생각되지. 그렇게 버스가 출발을 했어. 남자들이 흩어져서 승객 한 명 한 명 옆에 앉아. 마치 감시하듯이. 그리고 애기 엄마 앞에도 한 놈이 오더니 바로 옆에 총을 딱 세워. 우리 딸이 낯을 안 가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웃고 그러니까 뭐 얼러주고 뭐 그러면서 애기가 귀엽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보니까 한쪽 발을 이만큼 걷었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어머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기저귀 가방에서 기저귀 하나 빼가지고 이거로다가 피 묶으라니까 고맙다 그러고 묶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버스는 청와대로 향했어. 근데 한창 달리는데 어디서 사이카가 이 달리는 버스 옆으로 탁 달라붙더니 차를 세우라고 막 소리치는 거야. 차 세워! 그랬더니 이 버스 안에서 야! 저놈 쏴버려! 그렇게 남자 하나가 총을 딱 겨누더니 명중이야. 달리는 버스에서 달리는 사이카를 한 방에. 오, 엄청난 실력이네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버스는 어느덧 대방동 삼거리까지. 바리케이트가 쫙 쳐져 있어. 사방에는 경찰이 매복하고 있고 총을 다들 겨누고 있어. 버스 안에 남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해. 이제 한 방 버릴 수밖에 없다. 버스 안에서는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려. 뭐 총 맞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때 애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러는 거야. 이거 터지기 전에 얼른 아기 안고 의자 밑으로 숨으세요. 보니까 손에 수류탄. 전원 안전핀 뽑아! 자폭한 거야. 그 버스 안에서. 다행히 다친 데는 많지가 않았어. 폭발할 때 옆에 있던 남자가 수류탄을 몸으로 덮친 덕분에 옆에 있던 남자가 이 애기 엄마한테 이 쪽지를 줬었거든. 그 수류탄 터지기 전에 그걸 준 거야? 그렇지. 이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제 이름은 박기수입니다. 19살에 집을 나왔어요. 집에선 제 소식도 몰라요. 이 주소로 편지 좀 보내주세요. 자, 이게 이 박기수 씨 사진이야. 이분이세요? 중학교 때 졸업 사진. 전혀 총을 들고 있게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3년 전 옥천에서 사라진 게 이 박기수뿐만이 아니었어. 무려 7명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사라진 거야. 옥천에서. 이 7명이 어떤 분들이었냐? 이발 배우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양복점에서 뭐 보조로 일하던 친구도 있고, 뭐 아이스 깨끼 장수도 있고, 또 가수 지망생도 있었고, 옥천의 씨름왕도 있었고, 뭐 헝그리 복서도 있었고. 배우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집 자식들이야. 그지?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몰려다닌 거지. 근데 하루는 아는 사람이 이 옥천 7인방을 불렀어. 야, 니들 일자리 구하지? 그러면 너희들 박 부장을 한번 만나봐. 박 부장. 그러니까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뭐 월급이며 대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좀 가난한 친구들이잖아. 고민하다가 박 부장 만나러 대전으로 바로 간 거야. 내가 박 부장입니다. 박 부장 얘기하지.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다. 특수훈련 받고 임무 완수하면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주지. 힘들고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특별 대우는 반드시 약속한다. 이 특별 대우가 뭐냐? 월급을 600불을 주겠대. 그 당시 600불?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16만 원이야. 당시 공무원 월급이 얼마였어요? 10,000원이 조금 넘던 시절. 공무원 1년치 연봉을 네. 한 달에 월급으로 주겠다는 거야, 매달.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걸까? 7인방도 물어봤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국가 기밀. 그냥 말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나는 갔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갔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 일으키고 싶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길로 박 부장을 따라 나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7명은 상상도 못했어. 대전역을 출발해서 서울, 서울에서 다시 인천. 다 왔다고 해서 보니까 밖은 이미 깜깜해. 비린내가 막 코를 찔러. 바닷가야. 자, 드디어 옥천 7인방이 무인도에 도착했어. 귀관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명예로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오소리 작전에 동참한 걸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한마디로 오소리처럼 적을 급습하는 거지. 무인도에 온 훈련병은 31명이야. 자, 31명 그럼 뭐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그 청와대를 습격한 북한 특수부대가 31명이야.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징, 보복을 명령해. 김일성에 거쳐 이 주석궁을 습격하자가 된 거야. 똑같이 만들고 김일성 목다운. 인원도 김신조 부대와 똑같이 31명으로 맞춰. 그리고 부대 만들고 훈련하는 건 1급 비밀. 이 중앙정보부와 공군 최고위층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딴 무인도에 기지를 만들고 부대원들을 모두 위장시킨 거야. 자, 이제는 이 무인도 이름 뭔지 알겠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실미도. 실미도. 이걸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올 것이다. 네가 실미도에 대해서 아는 얘기들. 네. 아주 빙산의 일가.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할게. 오소리 작전 목표가 뭐다? 김일성 주석궁 습격이야. 그치, 똑같이.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군에서 제일 에이스들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군인은 안 된대.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 들통나면 이 정전협정에 위반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전쟁의 시작이지. 그렇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민간인을 보내. 민간인은 왜냐면 개인의 일탈행위로 그냥 몰면 돼. 발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발뺌을 하죠. 갑자기 증발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네. 힘없고 가난한 청년들.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두둑한 봉급에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31명이 실미도에 모인 거야. 행군하다 보면 뒤처지는 훈련병이 무조건 나와. 무조건. 빨리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교관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탕탕탕! 발 뒤꿈치쪽에 총을 쏜 거야. 그리고 이 통과 지점에도 기관총이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제한 시간 내에 못 오면 안 죽으려면 뛰어라. 다치기만 했겠어.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해. 완전 군장하고 2km를 왕복 수영을 하는 거야. 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탈진한 훈련병 하나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사망을 했어. 그렇게 1년 반이 지난 69년 10월. 드디어 고대하던 그날이 왔어.
야, 드디어 시작이야. 이 혹독한 훈련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완전 무장하고 폭약 챙겨서 배에 타라는 거야. 드디어 상부에서 지시가 내. 작전 취소. 작전 취소. 대원들은 즉시 실미도로 복귀하라. 뭐야? 직전에? 갑자기 취소래. 왜? 뭔 소리야? 박정희 대통령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유가 있었어.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 너네 나라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미국은 빠질게. 그러니까 중앙미군도 감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궁을 공격했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야, 이건 감당 불가지. 그렇지. 부대 창설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순식간에. 결국 이 작전이 무기한 보류됐고 오소리들은 다시 실미도로 돌아왔어. 근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월급도 안 나와. 아니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관심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줄여졌나? 예산은 꾸준히 상승했어. 돈이 새고 있었던 거지. 누가? 돈을 중간에서 계속 착복을 한 거야.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할 정도로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거지. 오소리들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훈련 기간이 얼마였지? 저 아까 3개월 얘기한 거 아니야? 3개월? 길면 6개월. 그렇지. 근데 벌써 2년이 다 돼가. 그렇게까지 오래 있었어요? 휴가 없지, 외출 없지, 면회 당연히 없지, 심지어 편지도 안 돼. 훈련을 근데 그동안 계속 했어요. 계속 똑같은 한 거지. 강도로? 와. 그렇지. 이건 진짜 죽겠다, 살아. 어느새 무인도에 고립된 지 3년이 됐어. 와, 너무 기네요. 그렇지. 오소리는 이제 24명만 남았어요. 31명에서. 24명. 7명은 사망했어. 그 사이에. 비극은 이 소주 한 병에서 시작됐어. 와, 이거 소주야? 엄청 크지? 근데 오소리 하나가 이거를 몰래 숨겨놨었나 봐. 저녁 점호 끝나고 이걸 조금씩 나눠 마신 거지. 근데 먹다가 교육대장한테 딱 걸린 거야. 교육대장 전환치파! 딱 단체로 기합을 받았어. 근데 그게 다야. 그런데 한밤중에 오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 아니 이거 술 좀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다 해치우고 청와대로 가자.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자고. 타고 있던 심지가 끝에 다다라서 터진 거지. 감정이 많이 참았다는 거지. 197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6시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오소리들이 총하고 실탄을 다 나눠 갖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 잠시 후 신호야. 섬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려오기 시작해. 갑자기 총소리가 유리창들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한 명이 쪽으로 쏴자세를 저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훈련병이잖아요. 맞은 거예요. 이 총격전이 20분 만에 끝이 나. 기관병 18명, 오소리 2명이 사망했어. 자, 이제 남은 오소리 22명. 이 22명은 섬을 빠져나와서 인천에 상륙해. 무려 3년 4개월 만이야. 와. 오소리들은 지나가던 버스를 세우고 올라탔어. 그게 그 버스. 전원 안전핀 뽑아. 섬에서 나온 지 2시간 반 만이었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라니. 이거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 이 사건은 인천 앞바다 실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격리 수용에 불만을 품고 난동, 관리 인원을 사살,
그날 살아남은 오소리가 있어. 4명. 생존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지.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돼. 오소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미도엔 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체? 오소리들 대답이 뜻밖이야. 비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국회 진상조사를 앞두고 누가 찾아왔어. 바로 군 관계자가. 이대로 가면 니들 어차피 사형이야. 마지막 기회다. 같이 월남 가자. 자, 대신 누가 묻더라도 보안상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해라. 그래야 모두 살 수 있다. 국가가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살아남은 오소리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월남 보내준다는 약속 지켜졌을까? 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지. 수사도 군대가 수사해. 그리고 재판도 군사 재판이 열려. 너무 가슴 아프다. 피고인 전화는 사형에 처한다? 예, 유언이거든.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애들 3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애가 있어네.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70일 만에 사형이 집행돼. 이 실미도 부대원 31명 명단도 그제서야 공개가 됐고 35년 만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야. 가족들이. 우리 형이, 내 아들이, 우리 아빠가 실미도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된 거야. 그때서 알게 된 거야. 그때서 30년이 지나. 66살 먹었을 때 전화가 때르렁하고 울려. 이서천 씨를 아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오빠인데요. 국방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 사형을 당했다고.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죽었는가 불쌍해갖고. 하리란 말이야? 양말 신었지. 용서하지 마. 이 나라를 왜 용서해? 결국 지금까지도 유해는 찾지 못했어. 그날 희생된 군인, 경찰, 시민들의 가족분들도 또 실미도에서 살아남은 기관병들도 버스에서 생존한 승객들도 다 그때 멈춰 있겠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야. 는 1998년 경상북도 포항이야. 제철소의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영욱 씨라는 분이 계셔. 근데 따르릉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이 전화 도청되고 있을지 모르니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네? 어디시죠? 장영욱 씨 맞으시죠? 제철소 근무 중이시고 자녀가 2명, 올해 46 되셨죠? 딱 봐도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또 묘한 말을 해. 당신 아버지를 데리고 있소.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일주일 내로 여기로 오시오. 여긴 중국입니다. 영욱 씨는 황당해.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왜냐? 이분이 아버지, 영욱 씨 아버지. 조남은
무자 환자. 사실 27살에 영욱 씨가 4개월 때 돌아가신 아버지란 말이야. 아 기다리라. 응? 됐고 그만 하면서 기다리라 카더라. 그래 아무리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 전화 안 받으려 또 끊어버려. 끊다가 서너 번 만에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 나타났어요. 정말로 아버지란 사람을 바꿔준 거야. 근데 아버지란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네가 영욱이니? 내가 네 애비다. 아니 근데 영욱 씨가 4개월 때 돌아가셨으면 목소리도 모를 거 아니야. 그치. 뭐 아무 정보가 없지. 그래서 사촌 형한테 부탁을 했어. 긴가민가 했지. 그래서 우리 삼촌이 진짜 우리 삼촌이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전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사기 전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고향 마을을 얘기하시는데 거기를 막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당시. 근데 이 남자가 한마디를 덧붙여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일주일 안으로 꼭 뭐 해야 돼. 일주일이야. 일주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바로 그때 가족만큼이나 고민에 빠진 한 남자가 더 있었어. 누구?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박종성 PD라는 거야. 중국에 있는 비밀 취재원을 통해서 이 남자의 정보를 먼저 입수한 거야. 이 PD님이. 그래서 비밀리에 이 PD님이 중국으로 넘어갔어. PD 2명의 작은 캠코더 하나 달랑. 그리고 마침내 아주 허름한 주택에 도착을 했어. 여기는 저리는 거 빼고 다 했잖아요. 정말. 박 PD가 보니까 이분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잖아. 그래서 박 PD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지. 그랬더니 45년 전에 죽은 장무환 씨가 맞아, 이분이. 죽었다는 장무환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였을 것 같아? 아내. 그렇지. 부인 박순남 씨.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게 바로 23살 때. 아들 영욱 씨가 4개월 때. 그게 45년이 흐르고 어느새 68 할머니가 되셨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나타난 걸까? 왜 또 그리고 중국에 있을까? 장무환 씨의 대답이 뭐냐면 갇혀 있었다. 북한에? 북한에. 45년을 북한에 갇혀 있다가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야. 72살 노인. 대체 그럼 그 4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장무환 씨는 어쩌다가 그렇지. 어쩌다가 북한에 가게 된 걸까? 근데 이 장무환 씨는 군대를 3번이나 갔다 오신 분이야. 에? 3번. 첫 번째 입대는 1948년 총각대학 국방경비대. 국방경비대는 60만 장병의 조상님 같은. 그러니까 국군이 창설되기 이전의 군대. 이때 국방경비대가 지금의 군대랑 완전히 다른 게 있어. 네. 뭘까? 징병제가 아닌 거? 맞아. 모병제. 근데 48년 이때는 서로 가려고 했었을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먹고 살고 힘들고 하니까 군대 가면 일단 숙식은 다 해결이 되잖아. 맞았어. 서로 가려고 달렸대. 이 장무환 씨도 너무 가난했었고. 그렇게 청년 장무환도 지원을 한 거지. 강릉 국방경비대에 입대를 했어. 근데 이 폐 쪽에 문제가 생겨서 8개월 만에 제대를 하게 돼. 근데 두 번째 입대는 언제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6.25. 장무환 씨는 다시 입대를 했어. 전쟁이 터졌으니까. 근데 국군이 아니야. 인민군에 입대를 해. 왜? 그리고 장무환 씨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여기에도 인민군이 들이닥친 거야. 오자마자 동네 청년들을 다 불러. 인민의용군을 뽑는 거지. 인민의용군이 뭐냐? 최전방의 총알바지 역할이야. 이렇게 남한에서 징집된 사람들이지.
이 주로 돼 있는. 장무환 씨도 그렇게 의용군으로 끌려갔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금강산까지 끌려갔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무한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 암씨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친 거야. 금강산에서 울진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오신 거야. 1952년 11월 또 입대 영장이 날라온 거야. 이번에 국군이 입대한 곳은 다행히 부산이야. 그래도 후방이야. 자, 어느덧 입대한 지 반년이 지나서 1953년 7월 곧 휴전한다는 소문이 막 떠도는 거야. 희망에 부풀었지.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순남이, 영욱이 만날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어. 부대 전원, 동부 전선으로 이동한다. 최전방으로 이동을 하라는 거야. 더 조금이라도 더.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전지에 장무환 일병이 배치가 됐어. 밤낮으로 계속 전투를 벌인 거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응사를 하는데 옆으로 탁 수리태가 떨어졌어.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 얼마나 지났을까.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어. 꼼짝 마. 중공군이 삥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대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거지. 그렇게 포로가 됐어. 그리고 일주일 뒤 53년 7월 27일에 전쟁이 끝났어. 진짜 목숨을 걸고 스스로 탈출을 했어. 45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데리고 와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지? 여권? 그렇지. 여권이 필요하지.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 에, 그러니까 아니라 내 국군 포로 장무하인데. 네? 장무하인데. 국군 포로. 네, 근데요? 장무하인데. 네. 아, 그사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내 이거 중국에 지금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내 습니다. 없죠.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맞는데 북한 사람인데 내가 없어요. 국군 보는데 없어요. 국군 보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전화하신 걸 찍은 걸 그렇지. 지금 전화하는 거 보면 손을 떨면서 해야지. 글쎄요, 손을 발발발 떠시는데 너무 간절하잖아. 그치? 근데 단칼에 거절을 당했어.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전통이 나면은 우리 삼촌은 2번 죽으면 하는 거야. 북한을 보내보면 죽는 거라고 그질은.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일명 장무환 일병 구출 작전. 세우지. 자, 일단 계획은 이랬어. 택시로 기차역까지 이동한 다음 기차를 타고 항구가 있는 도시로 가.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항을 오는 거지. 집에 식사입니다. 이제 고맙다 말을. 혹시 누가 볼까?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미리 잡아둔 택시를 탔어. 택시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해. 국경 마을을 딱 벗어난 순간 장무환 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차 세우시오. 차 세우시오. 난 못 가오. 멀미 때문이야. 한 번도 승용차를 타본 적이 없어. 장무환 씨 너무 힘드시니까 막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겨우 기차역에 도착을 하지. 기차 출발 시각은 4시. 기차역에 공안들이 쫙 깔려 있어. 우리 삼촌 보고 그랬지. 누가 물으면은 말 뭐 한다고 손만 짚고 입 띄지 마라 말이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지. 말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탄다. 왜냐면 역에서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야. 자,
드디어 4시 5분 전. 이 장무환 씨 가족들이 기차역으로 들어섰어. 공안들이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 막 검문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왠지 공안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때 갑자기 공안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다가와. 장무환 씨를 향해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진가방을 낚아채는 거야. 어떡하지? 끝났구나. 했는데 아이고 영감님 좋은 여행 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러면서 이 가방을 열차에 씌워준 거야. 이 짐이 무거울까봐 걱정이 됐다. 무사히 기차는 출발을 해. 이제 인천 가는 배만 타면 한국으로 올 수 있어. 자, 배 타려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 뭐지? 여권. 그래 여권. 근데 지금 없잖아. 그래서 일단 남편을 은신처로 숨기고 가족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해. 일단 국군 포로니까 정부부터 찾아갔어. 국방부 속의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막 아버지 모시고 못 믿어 가도록 해. 국군 포로인데? 국군 포로도 법이 없었잖아 그때는. 법이 저 북한 저 주민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장무환 씨는 북한 주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데려온다. 이게 자칫하면 큰 외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 된 거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 장무환 씨 조카분이시죠? 내일 정월 남서울 호텔 로비로 나오세요. 나도 누군지 모르지.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거는 이름을 안 가르쳐줘. 여튼 이유는 묻지 말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누구인데도 얘기하지 말아요. 호텔 로비에서 12시 정각에 딱 만나서 그래 갔지.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가 딱 다가오더니 쓱 뭔가를 꺼내. 여권. 그렇게 여권을 들고 조카가 바로 중국으로 갔어. 자, 이제 진짜 고향에 가는 거야.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지. 배에만 타면 돼. 출국 심사대를 가자. 한국에도. 장무환 씨가 여권을 쓱 냅니다. 근데 출입국 직원이 잠깐. 왜 입국 도장이 없어? 중국 입국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야. 나가려면 들어온 그 도장을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데 이 도장을 미처 못 만든 거야. 이 와중에 조카가 승부수를 던졌어. 나한테 야, 너 한국 와봤나? 한국 오면 막 도장 찍어 내주면 누가 확인하노? 그 도장 찍었는 게도 주면 이어가지고 뭐 나가면 되지. 바로 그냥 질른 거야. 도장 안 찍은 게 니네 잘못이지. 왜 우리한테 트집이야? 신랑이랑 30분째야. 근데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야. 왜냐? 사람들이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이 직원이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도장 꽝. 그렇게 한국행 배에 올랐어. 북한을 탈출한 지 50일 만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45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인천에 도착을 해. 조사를 거쳐서 금성전투에서 실종된 장무환 일병이 맞다. 공식 인정을 받아. 그리고 전사 기록도 삭제를 했지. 백골 하고 백골 신고합니다.
상병 장무하는 1998년 10월 20일로 면역을 명받았습니다. 이하 신고합니다. 백골. 가자, 들어가자. 키운 동상을 살려줬는데 이제 이래 보이게는 인지는 산 동생이니까. 그 인지 저 만나가지고 저 빨래 해주고 자꾸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생각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내 위로왔어요 조금. 이래 댕기면서 자꾸 위로왔는데 이제는 그 부위가 늦게 와가지고 이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 이게 두 분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거 봐, 이렇게 엄청나게 웃고 계셔서. 진짜 소녀 같잖아. 아 진짜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하시지. 어머. 세상에. 행복하게 14년을 같이 사시다가 아내 박순남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 그리고 남편 장무한 씨도 점점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셨어. 그리고 2015년도에 눈을 감으셨어.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한 분의 스토리를 들었지만 많을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맞아. 그게 더 가슴이 아파. 근데 그마저도 2010년 이후에는 한 분도 없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그래도 9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셨겠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1976년 8월 21일 파주에 있는 비무장지대야. 비무장지대야. 이른 아침부터 군용 트럭이 쫙 어딘가로 가고 있어. 군인들이 수십 명이 타고 있어. 근데 맡은 임무가 아주 무시무시해. 독한 괴뢰군들을 철저히 응징하라. 많이 처치할수록 군장을 많이 주겠다. 자, 이 군인들의 정체가 뭘까? 바로 대한민국의 특전사, 공수부대. 최정예 대원들이야. 모두 64명. 제1공수 5대대 13적대 하사 정정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 침탈지게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죽음을 각오한 64인의 결사대. 잠시 후 작전 지역에 도착했어.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 6.25 전쟁 끝나고 이 다리에서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했대. 한 번 넘어가면 다시는 오지 못한다. 공동경비구역. 네. 군사 분계선인데 1976년 당시에는 이 선이 없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 이 안에서는 서로 그냥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대. 엄격하게 따지면 적이다. 말 함부로 하고 뭐 재수출이라든지 뭐 막 이런 걸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도敵적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는 안 했어.
요건 이북에 나한테 형형함에 따르는 친구가 그거 한 거라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 선물을 받고 불과 열흘 만에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졌어. 우리 남한 결사대가 작전을 시작한 거야. 결사대 투입 사흘 전이야. 1976년 8월 18일 비상이 걸렸어. 이유가 뭐냐? 나무를 잘라야 한다. 오늘 나무를 절단해야 되니 거기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판문점을 올라갔어요. 유엔군 3초소 앞이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초소. 파란색이 유엔이고 빨간색이 북한이야. 사방이 지금 어때? 적이구나. 그야말로 최전방에 있는 초소인 거야. 걔들이 갑자기 와서 뭐 해코지할지도 모르잖아요. 와서 습격하면은 꼼짝없이 당할 거 아니에요. 여기 5 관측소 있지. 여기서 망원경으로 감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나무. 땡땡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있네. 미루나무. 미루나무. 이 3초소 앞에 있는 이 미루나무가 자라도 너무 자란 거야. 아, 관측소에서 보는데 시야가 방해되니까. 그치. 3초소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날 가지치기를 하러 간 거야. 미군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의 지휘 아래 한국군, 미군 총 11명이 주변을 지키기로 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저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대여섯 명이 막 우르르 내리는데 그쪽에 악명 높은 인물이 하나가 있어. 박채. 계급은 중위. 별명이 불독이야. 구두 앞쪽에 쇠로 된 뾰족한 어떤 침 같은 거를 달고 다녔대. 공동경비구역의 최고 빌런이야. 이 사고뭉치 박철이 미루나무 앞에 나타난 거야. 동무들, 그 나무까지만 치는 건가? 우리가 심은 나무를 니들이 왜 잘라? 당장 그만두라! 애초에 그냥 거기 있던 나무였거든. 그렇지. 당시 미군 중대장은 보니파스 대위였거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작업하시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야. 패싸움. 기습 공격이 시작된 거야. 피가 튀고 사람들은 막 쓰러지고. 바로 그때 북한군 하나가 다가오는데 손에 뭘 들고 있어. 도끼였어. 아까 가지칠 때 썼던 그 도끼. 그 모자를 쓰고 있어도 때리니까 뱅하면 막 머리가 막 정신 하나도 없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저쪽에 누가 쓰러져 있어. 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야.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도끼에 맞은 거야. 부랴부랴 지프차에 싣고 전속력으로 막 달렸어.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 일대를 다시 한번 수색을 하는데 저쪽 늪지대에 또 한 명이 쓰러져 있어. 미군 소대장 베럿 중이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어. 그리고 먼저 후송된 보니파스 대위도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 이제 캡틴 보나페스가 그 침대에 송두기 높여서 나오더라고요. I am sorry sir 하고 병력 타고. 유해지만 하면 그래요. 아유. 그날의 사진이야. 아니, 이렇게 큰 도끼라고요? 와, 막 쫓아가면서 막
바로 다음 날 북한한테 강력하게 항의했지. 북한에선 뭐라고 했을까? 이 도끼 애초에 누가 들고 왔습니까? 미군 아닙니까? 이 도끼가 바로 미군이 먼저 공격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정당방위였다는 거야. 미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짜. 데프콘 3 발령, 데프콘 3 발령. 반드시 응징한다.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에서 F-4 팬텀 전투기가 줄줄이 이륙하기 시작해. 공산군의 전투기 미기 잡는 도깨비로 불리고 난 이 팬텀기는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F-111 선폭기,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는 B-52 전략 폭격기,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미국 항공모함도 한국으로 출발을 했어. 전투기 65대가 실려있고 군인이 4,000명이 승선을 했어. 여기에다가 지상군까지. 미군 해병대도 이동을 시작했어. 육해공이 총동원된 거야. 이 모든 게 가지치기에서 시작됐다는 그렇지. 게 진짜 자, 그럼 북한은 최고 사령관 그 당시 누구야? 김일성. 바로 전쟁 준비 명령을 내렸어. 1976년이야. 당시 대통령이 누구다? 박정희 대통령. 그치.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온 나라가 들끓었어. 더 이상 우리도 못 참겠다 이거지. 자, 그 시각 주한 미군 사령관은 초조하게 시계만 보고 있었어. 대통령이 승인했어. 폴 버니언 작전을 시작하시오. 남욱군의 이름이야. 엄청난 괴력으로 나무를 베는 거인이래. 도끼 만행 사건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잘라버리겠다. 그게 다예요? 전투기에 폭격기에 막 항공모함까지 다 불러놓고 아니 뭐야 거기서 나무를 잘라? 이 폴 버니언 작전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의 북경수비대 박사를 무력화시켰다. 나무를 우리가 자를 때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하면 북한군 막사를 포격하겠다는 거야. 아하. 근데 우리가 막사를 포격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어? 반격을 또 하겠지. 그때는 화력을 총동원해서 북으로 밀고 올라간다. 뭘 떨어뜨린다? 핵폭탄. 진짜 핵을 쓴다는 건 진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데. 자, 아침 7시. 공동경비구역이야. 미군 공병들이 미루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 그럼 한국군은 뭘 하고 있을까? 북한과 제일 가까운 최전방이야. 입고 있는 군복만 보면 그냥 JSA 경비경 같지만 사실은 위장한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굴까? 특전사.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네. 64인의 결사대야. 이들의 공식 임무는 나무를 자르는 미군을 보호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임무가 있었어. 미군은 전혀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 임무는 단 하나. 북한군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이 비밀 작전을 누가 지시했을까?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막겠다. 특전사 침투시켜라. 그래가지고 일공수가 침투가 된 거죠. 거기요. 왜 미군 몰래 따로 지시를 내렸을 것 같아? 원래 미국은 우리나라 빼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하려고 했대.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대. 엄연히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 우리가 최일선을 맡겠소.
그러자 주한미군 사령관도 기꺼이 받아들였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잘하는 병사들을 태권도 잘하는 병사들을 선발해 주십시오. 총은 절대 갖고 갈 수 없으니 대신 태권도 잘하는 대원들을 뽑아달래. 이북 애들은 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특수교육 받았다는 애들에도 총알한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던 거야.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높을 때야. 그리고 때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전쟁이 난다? 선거 뭐 해보나 마나 무조건 지는 거야. 그렇다고 장교 2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겁을 줍시다. 북한이 다시는 도발을 못하도록 제대로 단단히 겁을 줍시다. 전투기, 항공모함,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동원이 된 것도 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셈이야. 그래서 총은 절대 안 된다 라고 한 거야. 다시 미루나무 벌목 현장이야. 우리 결사대 손에는 총 대신 이게 들려있어. 설마 도끼? 도끼는 아니야. 방망이? 곡괭이 자루. 곡괭이 자루? 뭐라고 했어? 미친 개한테는 뭐가 필요해? 몽둥이가 필요하다. 몽둥이가 약이다. 진짜 몽둥이를 들고 간 거야. 와, 진짜로. 근데 정말로 이 몽둥이 하나 달랑 들고 갔을까? 아니지 않을까? 출동 직전에 결사대는 이런 지시를 받았어. 전원 총기 소지하고 무장을 갖춰라. 모든 책임은 위에서 진다. 자, 그럼 미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 아니잖아. 난리 나겠지. 난리 그치? 그래서 미군 몰래 숨겨서 갔어. 권총하고 수류탄은 방탄조끼 안에 숨기고 M16 소총은 트럭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 밑에다가 감췄어. 이건 진짜 싸우러 간 거네요. 진짜. 벌목 작업이 한창이야. 정화사는 돌아오지 않는 달인 한가운데 서 있어. 만약에 이제 이북 애들이 왔을 때 거기서 이제 무조건 걔네들 타격, 보고 임무를 맡은 거죠. 이제. 딱 버티고 서서 다리 건너를 노려보고 있어. 바로 그때 저 다리 건너편에서 트럭이 쫙 다가오는 거야. 북한군이 우르르 내리는데 얼핏 봐도 150명을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쫙. 와, 진짜? 다들 총을 들고 있어. 오! 만약에 북한군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와, 그럼 진짜 전쟁이지. 바로 그때 북한군 하나가 엄청나게 긴장되고 흥분한 얼굴로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제 시작인가? 여기 한 발짝만 넘어와 봐라.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려.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바로 그때 북한군이 멈췄어. 오지 마. 목을 길게 빼고 이쪽을 노려보더니 다시 돌아갔어. 북한도 당연히 알았겠지, 사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얼마쯤 흘렀을까? 갑자기 쿵 소리가 들려. 드디어 미루나무가 쓰러진 거야. 이제 철수만 하면 폴 버니언 작전은 안전하게 끝이 나는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64인의 결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대검을 든 대원들이 북한군 초소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초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 다 죽여! 근데 아무도 없어.
비어 있어. 5초소, 6초소, 7초소, 8초소까지 다 뒤져봐도 북한군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니까 철수해니까 다 때려먹어 버린 거지. 거기 보면 초소에 보면 김일성 사진 그냥 다 때려먹고 막 커튼 막 다 뛰어가지고 와서 막.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비어 있었던 게. 그렇지. 자, 이게 그날의 기록이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작전. 폴 버니언 작전과 독수리 작전은 그렇게 무사히 끝이 났어. 자, 그날 오후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메시지를 보냈어. 판문점에서 오랫동안 큰 사건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양측이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아니죠. 그렇지. 인정도 하지 않았죠. 유감이란 표현이 사과의 외교적 표현이래. 미국은 이 사과를 받아들였어.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었겠지. 이렇게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뻔한 미루나무 한 그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그날 이후 공동경비구역에는 선이 생겼어. 이 선이야. 콘크리트로 높이 5cm, 폭 50cm의 경계선을 쌓았어. 이 좁고 낮은 선, 이 선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린 거야. 이 선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쫙 긋는 거는 쉽잖아. 근데 이 지우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고 통일이 돼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셔. 근데 이 평화는 모두가 다 원하는 거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어떤 바람인 것 같아.